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성공한 국정조사입니다.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혹 때려다 혹 부침격이 됐습니다.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들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늘 그렇지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위증이라고 우기고 고함 지르며 말 자르고 증인들 겁박하기 바빴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 지르고 말 자르면 그 청문회는 성공한 청문회입니다. 애꿎은 편의점 사장님까지 검찰 편이라고 갈라쳤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공소 취소용 셀프 특검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통령 최측근 김영은 뇌물죄로 2심까지 징역 5년 선고받고 공천장 내놓으라며 민주당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통일교 뇌물 받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당선만 되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버틸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OECD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감옥 안 보내려고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OECD도 검찰 편이라고 우길 겁니까? 우리 국민들 이제 말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고 곧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치솟은 판에 보유세 인상까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겁니다. 평생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국민들은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 맞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입니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죽을 판입니다. 국민 재산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탄 던져놓고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 집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발전특별법의 재설계를 운운하면서 특별법 처리 반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행안위에서 이미 심의를 모두 마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춘다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작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재수 후보의 무책임한 180도 태세 전환입니다. 전재수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부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주장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부산발전특별법 처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SNS에 3월 23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3월 24일 100% 통과를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법은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등등 계속 본인만 믿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랬던 전재수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0도 돌변해서 법안 처리 반대로 완전히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남모르게 뒤에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까르띠에 시계가 아닙니다. 320만 부산 시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는 거 전재수 의원님 모르십니까?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께 묻겠습니다. 최근 세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로는 우선 특별연합부터 추진하고 나중에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혹여나 새 후보가 공언하는 메가시티도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해라 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또다시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올해 주민투표, 내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결정했고 울산 시민들의 뜻을 물어 부울경 행정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철진한 메가시티론 때문에 부울경 행정통합이 더 늦춰지고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는 다시 한번 부울경 통합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법사위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 이어서 물론 민주당 소속은 지금 아닙니다만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의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시 이분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을 간단하게 쳐봤더니 범죄 인력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경찰관 폭행, 기부금 부정 모금, 미성년자 선거운동 동원, 최순실 씨가 해외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은닉시켜 놨다는 사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2천만 원 벌금 받은 사실, 화천대유 남욱 천암 비서 채용 논란, 이런 게 그냥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분과 관련된 논란이 하나둘이 아니죠. 과연 교육자로서 이분을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분을 쓸 수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갖가지 욕설 문자 보낸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테니스 협회장을 세워놓고 테니스계 덧보잡이라고 얘기해서 당사자의 큰 반발을 불렀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과연 이런 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추미애 경기도 민주당 후보는 방송 토론을 지켜본 민주당 후보자들도 과연 저런 분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 있을까라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심어준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후보로서 전혀 적절치 못한 후보라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감 후보가 정당 추천은 아닙니다만 안민석 후보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고 또 국회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5선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상의 러닝메이트, 경기도 도민들에게는 환장의 조합을 내세운 셈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22조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 최순실 씨가 수조 원대의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22조 원이 껌값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에게 한 해 경기도 교육 예산 22조 원을 맡길지 경기도민들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이런 정치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교육감을 정당 추천제를 폐지하긴 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밀접하고 자질이 없는 이런 분들이 뽑히는 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의 내부 형편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미루어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물론 저희가 아직도 경기도 지사 관련해서 매듭짓지 못한 후보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환장의 조합으로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죽 사면, 그리고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 조국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사면, 그리고 평택시일 보궐선거에 출마 결정.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등 뇌물수수 혐의에도 불구 늦장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그리고 현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 김용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 선고.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임에도 보궐선거 공천 요구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 모습 맞습니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및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금전을 제공한 배후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변호인 측은 군사기밀 수백 회 정밀 촬영이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형량을 확정짓겠습니까? 그간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미뤄져 왔던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 2월에야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안 여전히 부실합니다. 간첩법 개정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외부 지령 없이 개인이 스스로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는 개정안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배후를 밝히지 못한 자발적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현대사회 간첩이 넘쳐납니다. 간첩하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간첩법은 아무리 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적국과 외국의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OECD가 대한민국 검찰 해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경고에 어떠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중 이곳 저곳에서 대한민국 검찰 해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까지 위태롭습니다.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우리만 이러한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잃어버린 국격을 되찾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언론들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호황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가 급전개되면서 HBM 특수를 맞아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이 크게 늘고 증시도 활기를 띠지만 이런 파티타임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활황은 착시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 바 대만이 한국보다 매우 크게, 심지어 중동 전쟁에도 흔들림 없이 1인당 GDP가 치솟는 것은 대만이 한국의 메모리와 성격이 다른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세계 1등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TSMC의 대만이 세계 1등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은 약 1조 달러. 이중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율은 각각 3대 7입니다. TSMC 하나의 영업이익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합과 맞먹고 글로벌 시가총액도 삼성전자 1,300조, 하이닉스 830조, TSMC는 이 둘보다 많은 2,500조에 이릅니다. 지금 대만이 한국보다 잘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AI 시대에는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만의 하청 국가로 전락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이나마도 선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와 2022년 만들어진 K-칩스법, 당시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특위에서 제정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반도체 특별법 때문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이 법을 대기업 특례법이라며 딴지를 걸고 조건을 달아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만 반도체의 약진은 대만 정부의 역할이 팔할입니다. 대만은 반도체를 정말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수,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 줍니다. 이에 반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어떻습니까? 용수 시설에 대한 갈등과 각종 규제에 막혀서 착공만 5년을 허비했습니다. 한국은 약 20%까지인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만은 25%까지 해줍니다. 여기에 한국은 24시간 공정산업인 반도체를 주 52시간제로 규제합니다. 최근에는 40조 원 성과급에 관한 노사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가 더 성장하고 대만과 같은 시스템 파운드리로의 산업 전환이 과연 가능할까요? 용인 국가산단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모든 지혜를 모아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기도의 선거가 한창입니다. 거의 모든 후보의 1번 공약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후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히 여당의 최종 주자로 결정된 추미애 후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실상 문외한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두문불출하고 계시는데요. 이겼다고 벌써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반도체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 업무 대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양대 노조 간부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임에도 술집과 당구장을 드나들었고 최대 721일의 무단 결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단 결근과 복무 비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30여 명을 2024년 3월 파면 해임하고 18명은 견책 처분했으며 현재까지 해고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시민 감사 옴부즈만 회의 감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해고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 복직을 넘어 징계 처분 자체를 소급해서 지워버리는 직권 취소를 단행했고 그 결과 파면 해임됐던 이들 가운데 7명이 승진까지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적법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이 이제 공공기관에서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불법 파업이 이뤄지고 있던 물류센터 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위축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워지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이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BGF 로지스를 배제하고 곧바로 화주인 BGF 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와 생산시설의 출입을 막고 정상 운행 차량까지 저지하면서 물류 흐름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비조합원 화물기사, 신선식품 제조업체,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의 전국 18,000여 개의 점포에 물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고 매일 약 15만 개의 간편식을 만들던 푸드 공장은 지난 17일부터 5일 넘게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22일 BGF 로지스와 교섭 창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물류센터를 점거한 채 이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된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고 그 이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투쟁 과정에서 20명 이상의 근로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인정한 약 3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했던 민주노총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년에 수입이 4천억 원이 넘는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벌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0억 원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CU 사건 또한 핵심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조장과 책임 회피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불법 파업을 조장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조장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정치 현황과는 다른 그냥 평범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인류가 문명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와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먹에서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품격과 질서는 단순히 언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질서가 무너지면 문명 자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말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말이 주는 폭력은 더 아프고 가슴에 오래 남게 됩니다. 우리 당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동혁 대표님께서 아주 힘드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은 말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문명사회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아는 건지 언론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의 품격과 신뢰는 말의 질서, 즉 문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야만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 시스템 그 자체가 곧 문명인 것입니다. 화폐 시스템, 국방 시스템, 교육 시스템, 법률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신뢰 시스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법률 시스템은 그 자체가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자는 국방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신뢰만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즉 논리에서 벗어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말의 질서, 즉 품격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지 아닌지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우리 당은 말의 품격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이 존중받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이 무너진 말의 품격과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권이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전방위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을 막아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선량한 국민의 재산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석탄, 석유 제품 가격이 31.9%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미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선을 훌쩍 넘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물류 차질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4조 2천억 원의 혈세만 소모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임시 방편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임시 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최고 가격제라는 일률적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효율적 소비 구조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물가 안정 대책도 적극 마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의 실질 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가계 부담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개 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있어왔던 조치입니다.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